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 알고 가자 태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적 구조는 2단원인 지구의 역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단원 지구의 변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오늘은 2단원 지구의 역사에 포함된 태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앞에 태저감의 형성 과정이나 태저감의 종류와 같이 태저감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학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태저감이 만들어지는 장소, 즉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인 퇴적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안 환경이나 해양 환경, 그리고 육상 환경이 이 퇴적 환경에 포함되죠. 그리고 나오는 게 이 퇴적 구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퇴적 구조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요. 이번 연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1번에서 모두 퇴적구조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퇴적구조를 좀 더 관심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퇴적구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퇴적구조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배우는 이 네 가지 퇴적구조들 있죠. 이 퇴적구조의 특징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구조가 잘 나타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퇴적구조, 위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퇴적구조가 층리면에서 잘 발견되는지 아니면 연직 단면, 지층의 연직 단면에서 잘 발견되는지를 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퇴적구조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퇴적구조가 뭘까요? 퇴적구조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를 말하는데요.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게 되면서 층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층리가 독특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층리 있죠. 독특한 층리. 자, 다른 층리와 구별되는 이 독특한 층리를 바로 이 퇴적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독특한 층리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시험 문항에서도 잘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첫 번째, 퇴적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수심이 깊은 곳 혹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퇴적 장소, 퇴적 환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죠?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퇴적 구조를 통해? 그렇습니다. 지층의 역전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독특한 층리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층이 역전되어 있는지 혹은 역전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독특한 층리 구조인 퇴적 구조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점이 층리인데요. 이 점이 층리가 뭐냐면 점점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점점 달라지는데 뭐가 점점 달라져요? 입자의 크기. 입자의 크기가 점점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층리를 점의 층리라고 말합니다. 자, 점의 층리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점의 층리는 주로 해양 환경에서 수심이 좀 깊은 좀 해양 환경이나 호수에서 잘 발달하게 되는데요. 해양 환경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해저 지형을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해저 지형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해수면 그려주고요. 자, 여기가 육지입니다. 해저 지형과 관련된 용어들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면 좋겠죠. 그럼 용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육지와 연결된 수심이 약 200m인 이 지형을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대륙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대륙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수심이 가장 깊은, 수심이 대략 한 4,000m 정도인 깊이에서 4,000m인 정도인 깊이에서 평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탄한 부분. 해저 지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라고 해요? 맞아요. 심해저 평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대륙붕과
심해적 평원 사이에서 경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맞아요. 대륙 사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륙 사면에서 경사가 급격해지다가 심해적 평원과 대륙 사면 사이에서 경사가 급격히 완만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사가 급격히 완만해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맞아요. 대륙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대륙붕에는 여러 퇴적물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륙붕에 이러한 퇴적물들이 있는데 이런 퇴적물들이 대륙 사면을 타고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처럼 대륙 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이 퇴적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탕류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 부른다고요? 맞아요. 저탕류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저탕류는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다가 이 대륙대에서 경사가 완만해지는 부분에서는 저탕류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저탕류의 흐름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탕류가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퇴적작용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저탕류가 퇴적되면서 이곳에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 저탕류 안에는 입자의 크기가 큰 아이부터 작은 아이까지 여러 입자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륙대에서 퇴적작용이 일어날 때 입자의 크기가 큰 아이가 먼저 퇴적되겠어요? 작은 아이가 먼저 퇴적되겠어요? 자, 입자의 크기가 크면 대체로 무겁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대체로 가볍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일어날 때 입자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아이부터 먼저 가라앉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요. 입자의 크기가 좀 큰 아이가 먼저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요.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좀 작은 아이가 그 위에 가라앉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아이가 위에 가라앉게 되고 차츰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입자의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맞아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로 가라앉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퇴적 구조가 바로 점입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자, 그리고 저탕류가 여기서 퇴적작용을 받으면서 어떠한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암석을 바로 그 퇴적암이 되겠죠. 그러니까 퇴적작용을 받으니까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탕류가 쌓이면서 저탕류가 퇴적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퇴적암을 우리는 저탁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점입특리는요 주로 이 저탁암에서 잘 발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점입특리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점입특리는 대륙대와 같은 수심이 어떤 곳? 대륙대는 수심이 좀 깊은 환경에 해당되죠. 그래서 점입특리는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해양 환경인 대륙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호수에서도 이러한 지형을 가진 호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형을 가진 호수라면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도 점입특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퇴적 환경을 보면 해양 환경, 대륙대와 같은 해양 환경에서 점입특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맞아요. 깊은 호수,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도 점입특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점입특리를 통해서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점입특리의 형태가 어땠어요? 입자의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역전 여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입자의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입자의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가 되겠죠. 하지만 역전이 되었다면 얘를 거꾸로 세워야죠. 거꾸로 세우면 입자의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점입특리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기 정리해 볼게요. 점입특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퇴적 환경은 어떻더라? 그렇습니다. 해양 환경의 경우에는 대륙대와 같은 수심이 깊은 곳, 그리고 육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이 호수에서 만들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고, 역전 판단은 입자의 크기 보고 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역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데
역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더라 라는 거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점의 측리는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길 바라고요. 다음 사측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측리가 뭐냐? 측리긴 측리인데 어때요? 경사져 있는 측리를 말해요. 아, 경사져 있는 측리를 사측리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생성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경사진 측리가 나타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측리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바람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고요. 물의 흐름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어요. 일단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측리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분다라고 해볼게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태종물 입자들이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또르르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물들의 이동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이동하다가 자, 이 바위를 만나죠. 이 바위를 만나면 떠오르게 돼요. 떠오르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중력에 의해서 다시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태종물들이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태종물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태종물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 윗부분 있죠. 윗부분이 침식작용에 의해서 깎이게 돼요. 이 부분이 통째로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째로 없어져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어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남아서 퇴적 구조인 사측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을 잘 그려보면 퇴적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측리가 어때요? 측리가 경사져 있죠. 측리가 이 방향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져 있는 이 측리를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퇴적 구조를 우리는 사측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고요. 물의 흐름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해저 지형 다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육지고요. 여기는 대륙붕입니다. 자, 그리고 해수면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랬을 때 강물이 그러니까 연안 환경에서는 강이 바다 만나게 되죠. 강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해봅시다. 강이 바다로 유입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강인데 강에 있던 이 퇴적물들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또르르르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퇴적물들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대륙붕 쪽으로 가라앉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퇴적물들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형성되게 되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에 있던 강물 있죠? 강물은 이렇게 마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여기는 육지예요, 육지. 육지에는 바람이 불게 되죠.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부분이 침식돼서 깎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침식돼서 해수면 위에는 이 부분은 침식돼서 날아가게 되고 우리가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퇴적 구조로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굴곡져 있죠. 그래서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런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퇴적 구조를 우리는 사측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바람에 의해서나 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나 같은 사측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잘 나타나는 이 사측리가 잘 나타나는 암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측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적물들이 이렇게 잘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퇴적물들이 잘 이동하려면 입자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퇴적물이 좋겠어요? 아니면 입자의 크기가 좀 작고 가벼운 퇴적물들이 좋겠어요? 맞아요. 입자의 크기가 좀 작고 가벼운 퇴적물들이어야지 퇴적물들이 잘 이동하면서 사측리가 형성되기 쉽겠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좀 작은 태적물들로 이루어진 태적암에서 이 사측리가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좀 작은 태적물로 이루어진 태적암이 뭐가 있죠? 그렇죠. 사암이나 이암이 있죠. 여감은 좀 입자의 크기가 크니까 사측리가 나타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잘 나타나는 암석은요, 입자의 크기가 작은 태적물로 이루어진 사암이나 이암에서 사측리가 잘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태적 환경도 한번 봐볼게요. 사측리는 어떤 환경에서 잘 만들어질까요? 일단 바람에 의해서 사측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태적 환경, 우선 육사 환경 하나 나왔겠죠. 육사 환경에서 사측리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 바다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죠. 대륙붕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해양 환경에서도 사측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수심이 깊은 곳, 얕은 곳, 깊은 곳에 얕은 곳이에요. 자, 이렇게 태적물 입자가 잘 이동하기 위해서는 해수 입자도 잘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 입자와 함께 태적물들이 잘 이동하기 때문에 해수 입자들이 잘 이동해야 돼요. 자, 그런데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수 입자들이 잘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물입자들이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데,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바람의 의한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입자들이 거의 이동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물입자들이 이동하면서 태적물이 함께 이동해서 이렇게 사측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지만,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요, 물입자가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태적물 입자들도 거의 이동하지 않게 되어서 사측리가 잘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측리는 어느 수심에서 잘 만들어진다고요? 수심이 얕은 곳, 깊은 곳? 맞아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잘 만들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전 판단으로 가볼게요. 자, 이러한 독특한 측리 구조인 사측리 태적 구조를 통해서 역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사측리 같은 경우에는 이 볼록한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사측리 태적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사측리에서는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볼록한 부분.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아랫방을 향하고요. 지층이 역전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볼록한 부분이 어때요? 볼록한 부분이 윗방향을 향하죠. 자, 그래서 이 볼록한 부분을 기준으로 지층의 역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적물의 공급 방향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사측리를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태적물의 공급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경우나 물에 의해서 생성된 경우나 지금 태적물의 흐름이 어때요? 태적물의 공급 방향이 오른쪽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태적물들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태적물들이 오른쪽 방향을 이동해서 이러한 사측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도요, 태적물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나타난 게 이 사측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요, 자, 태적물의 공급 방향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태적물의 공급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태적물의 공급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측리에서 경사 방향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측리의 경사 방향. 자, 경사 방향이라고 함은 경사가 이렇게 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경사면에 공을 두었을 때 공이 굴러가는 방향, 이 공이 굴러가는 방향의 수평 방향이 바로 경사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사 방향 오른쪽이죠. 그럼 여기서는요,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니까 경사 방향이 공을 여기다 굴리면 공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경사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경사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사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면 사측리의 경사 방향은 뭐와 같더라? 태적물의 공급 방향과 같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사 방향 어디예요? 이쪽이죠. 그래서 사측리의 경사 방향은 태적물의 공급 방향과 같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적물의 공급 방향 판단 뭘 보라고요? 사측리에서 측리의 경사 방향을 판단하면 됩니다. 사측리에서 측리의 경사 방향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태적물의 공급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사측리 정리해 볼게요. 사측리에는 바람과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 나타나는 암석,
자, 퇴적 입자들이 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퇴적 입자가 좀 작은 퇴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암, 사암이나 이암에서 사층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퇴적 환경.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으니까 육수 환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륙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 해양 환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더라. 특히 물입자가 잘 이동해야 되니까 얕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역점 판단 뭘 보라고요? 볼록한 부분이요. 볼록한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볼록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역전이 되지 않은 경우, 볼록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역전이 되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사층리를 통해서 퇴적물의 공급 방향 판단할 수 있는데, 사층리에서의 층리의 경사 방향이 곧 퇴적물의 공급 방향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층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연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흔은 뭐냐면 어떠한 흔적이에요. 흔적인데 어떤 흔적? 물결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연흔이 물결 자국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연흔은 생성 환경에 따라서 대칭성 연흔과 비대칭성 연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칭성 연흔은 주로 어느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냐면 해양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고요. 비대칭성 연흔은 주로 육상 환경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육상 환경 중에 강 있죠?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비대칭성 연흔이 잘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대칭성 연흔부터 생성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파도가 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래에는요, 해저면이란 게 있어요. 자, 이거 해저면입니다. 자, 보통 수심이 좀 얕은 곳 있죠.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는 해파가 발생할 때, 이렇게 해파가 발생할 때 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물입자들이 운동하게 되는데 타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지구학 2에서는 천해파라고 부르는데 지구학 1에서는 그냥 해파에 의해서 물입자가 타원 운동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원 운동이에요. 이렇게 타원 운동하게 되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타원 운동의 궤적이 점점점 찌그러집니다. 점점점 이렇게 찌그러지다가 결국 이 해저면 부근에서는요, 물입자가 직선 완복 운동하는 경우에까지 이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해저면에 있는 이 퇴적 입자는요, 이 물입자의 운동에 따라서 물입자의 운동과 함께 같이 운동해요. 그래서 해저면에 있는 퇴적 입자들이 이렇게 또르르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이때 물입자의 운동방이 오른쪽이니까 퇴적물도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여기에서는 물입자의 운동방향이 왼쪽이니까 퇴적물들도 이렇게 또르르르 어디로? 왼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퇴적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겠죠.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우뚝 솟아오른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는 물입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또르르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요, 물입자가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퇴적물도 함께 이렇게 또르르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퇴적물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렇게 높은 퇴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퇴적 구조 있죠? 이 퇴적 구조를 우리는 연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흔을 좀 자세히 그려볼게요. 연흔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연흔의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연흔이에요. 자, 그래서 대칭성 연흔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대칭이냐? 자, 이 뾰족한 부분을 기준으로 양옆이 대칭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성 연흔입니다. 그래서 대칭성 연흔은 이렇게 해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비대칭성 연흔으로 가볼게요. 비대칭성 연흔은 주로 강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강물의 흐름이, 보세요.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강바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강바닥. 자, 그러면 이 강바닥에는, 이 강바닥에는요, 퇴적물들이 있는데 퇴적물들이 입자의 크기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좀 거대한
또 암석으로 이루어진 이런 돌들도 굴러다니죠. 자, 그랬을 때 이 퇴적 입자들, 작은 퇴적 입자들은 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강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또르르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적물들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퇴적물들이 이렇게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여기 이 돌덩어리를 만나요. 돌을 만나요. 돌을 만나면 이 돌에 부딪혀서 이 퇴적 입자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만하게 떠올라요. 떠오를 때는 완만하게 떠오르다가 이제 얘를 벗어났죠. 벗어났을 때는 다시 중력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급격하게 가라앉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퇴적물 입자들이 또르르르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이 돌을 만났죠. 돌을 만나면 이 퇴적물들이 돌에 부딪혀서 부유합니다. 부유할 때는 완만한 경사로 부유하다가 중력에 의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다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 자, 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쌓이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를 비대칭성 연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퇴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면 가장 윗부분을 기준으로, 가장 고도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양옆이 어때요? 대칭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비대칭성 연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성 연연은 이런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잘 나타나는 암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은은 어느 암석에 잘 나타나냐? 연은은 말씀드렸다시피 물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퇴적물의 입자가 같이 이동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층리와 마찬가지로 연은도 물입자가 잘 운동해야 됩니다. 자, 물입자가 잘 운동하려면, 자, 다시 퇴적 입자가 잘 운동해야 됩니다. 퇴적 입자가 잘 이동하려면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입자 크기가 작고 가벼운 게 낫겠죠. 그래서 연은은요,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작은 퇴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퇴적물 입자 크기가 작은 퇴적암이 뭐가 있죠? 그렇죠. 4암이나 2암 정도가 있겠죠. 여감은 입자 크기가 커서 연은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나타나는 암석은요, 4암이나 2암에서 이 연은이라는 퇴적 구조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퇴적 환경도 한번 봐볼게요. 자, 퇴적 환경, 일단은 해양 환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파도에 의해서, 이 해파에 의해서 연은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강의 흐름에 의해서,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도 이 연은, 비대칭성 연은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니까 강은 육상 환경에 포함되죠. 그래서 육상 환경에서도 이 연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심이 깊은 곳이어야 되겠어요? 얕은 곳이어야 되겠어요? 자, 이 해파 같은 경우에는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해파에 의해서 물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만 수심이 매우 깊은 곳에서는요, 해파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파에 의해서도 물입자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물입자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퇴적물 입자들도 잘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퇴적 입자가 물입자에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연은이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강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수심이 깊은 강이라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도 강물을 따라서 물입자가, 그러니까 강물과 함께 물입자가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수심이 매우 깊은 강에서는. 그래서 수심이 매우 깊은 강에서는 이렇게 물입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세적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은이 잘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환경, 육상환경 모두 수심이 얕은 곳, 자,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을 통해서 역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연은은 뾰족한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사층리는 뭘 봐라 했어요? 이 볼록한 부분을 잘 보라고 했죠? 연은은 뾰족한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연은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역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뾰족한 부분이 위를 향합니다. 하지만 역전이 되었을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어때요? 뾰족한 부분이 아랫방을 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보고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운도 마찬가지로 연운도 사축류와 마찬가지로 태적물의 공급 방향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칭성 연운으로는 태적물의 공급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 비대칭성 연운을 이용해서 태적물의 공급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비대칭성 연운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퇴적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요?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경사가 급격한 곳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태적 구조가 나타난다 하면은 경사가 완만한 곳을 찾아요. 경사가 급한 곳을 찾아요. 그랬을 때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급한 곳으로 태적물이 이동하겠구나. 그래서 태적물의 공급 방향은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성 연운을 통해서 비대칭성 연운의 경사의 크기,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경사가 급격한 곳으로 태적물이 이동한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태적물의 공급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운이었고요. 연운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연운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해양 환경에서는 파도에 의해서 대칭성 연운이 만들어지더라. 육상 환경에서는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러한 비대칭성 연운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연운이 잘 나타나는 암석은 아무래도 태적물 입자가 잘 움직여야 되니까 태적물 입자가 작은 태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암, 즉 사암과 이암에서 연운이 잘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태적 환경은 해양 환경, 육상 환경 모두에서 잘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해양 환경, 육상 환경 모두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물 입자가 잘 운동해야지 태적물 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고 해파에 의한 영향을 받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연운이 잘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역전 판단은 뾰족한 부분을 봐라 했죠. 뾰족한 부분이 위에 있으면 역전이 안 된 경우,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으면 역전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태적물의 공급 방향도 판단할 수 있는데 자, 비대칭성 연운만 판단할 수 있다 했죠. 비대칭성 연운 같은 경우에는 이 연운에서 경사가 완만한 부분에서 경사가 급격한 부분 쪽으로 태적물의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나요? 여기까지가 연운 마무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건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열이 뭐냐? 이 열이 뭐냐면 갈라진 틈을 말해요. 왜 갈라져요? 건조해서. 그래서 건조해서 갈라진 틈이 바로 건열입니다. 그래서 건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건조한 환경에서 잘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태적물이 있습니다. 태적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태적물이 이렇게 다닥다닥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런 퇴적층, 퇴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퇴적층에 포함된 물이 증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통 퇴적층 안에는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입자들 사이에 물이 껴있으면 이 입자는요, 이렇게 물의 방해를 받아서 잘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응집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이 물이 증발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물이 증발해요. 물이 증발하면 방해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입자가 서로 잘 엉겨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적물이 잘 응집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증발하게 되면 태적물이 응집됩니다. 응집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태적물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태적물 전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태적물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태적물의 부피가 준다는 얘기예요. 퇴적층이 이렇게 수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좀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이런 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틈이? 이해가나요? 퇴적층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러한 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틈을 바로 우리는 건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가나요? 그래서 건열은 이제 어떤 암석에서 잘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응집이 잘 돼야 됩니다. 물이 증발했을 때 응집이 잘 되는 퇴적물이 포함된 퇴적암에서 건열이 잘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응집이 잘 나타나는 퇴적물이 바로 점토층이에요. 점토.
점토에서 건열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열은 주로 이 점토가 포함된 이암에서 이 건열이 잘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죠. 자, 태적 환경 봅시다. 건열은 어느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물의 증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건조한 육상 환경 혹은 건조 환경이라고 해도 되겠죠. 건조한 환경에서 건열이 잘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건열을 통해서도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건열을 좀 더 잘 그려볼게요. 건열을 좀 더 잘 그려오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건열은 사실 이 아래에 더 잘 그린 그림이 있긴 한데 좀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 보면요. 건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열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이 뾰족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좀 전에 연은도 뾰족한 부분이 중요하다 했죠. 근데 이 건열도 뾰족한 부분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연은은 지금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역전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건열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역전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안 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역전이 만약에 되었다면 건열은요,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기준으로 역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열도 정리해보면, 자, 건열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퇴적층이 수축하면서 이러한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을 건열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건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잘 나타난 암석, 건열은 점토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점토가 응집력이 좋으니까 퇴적층이 잘 수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토가 나타나는 퇴적층에서 잘 나타나는데 점토가 포함된 퇴적암을 이암이라 부르니까 이암에서 잘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열의 퇴적 환경은 주로 건전 환경이어야지 이렇게 물입자가 잘 증발하겠죠. 역전 판단은 뾰족한 부분을 바라고 했어요.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으면 역전이 되지 않은 경우, 뾰족한 부분이 위에 있으면 역전이 된 경우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개의 그 퇴적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 가지고 퇴적 구조가 잘 나타나는 곳을 연직 단면과 측리면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연직 단면이란 게 뭔지부터 살펴봅시다. 연직 단면은 이 지층을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자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퇴적층을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연직 단면입니다. 자,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연직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연직 단면이에요. 자, 그래서 연직 단면에서는 우리가 퇴적 구조를 모두 다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연직 단면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 우리가 한번 말하고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연직 단면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 뭐예요? 자, 입자의 크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퇴적 구조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점이측리라 했죠. 점점 입자의 크기가 달라진다 해서 점이측리라고 했어요. 얘는 점이측리.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측리가 경사져 있죠. 측리가 경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습니다. 사측리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연직 단면을 보면요. 자, 어때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엔 뭐예요? 맞아요. 물결 자국. 그러니까 연흔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뭔가 갈라진 틈이 보이죠?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건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연직 단면을 통해서는 점이측리, 사측리, 연은, 건열 이 4개의 퇴적 구조를 모두가 다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측리면을 통해서도 4개의 퇴적 구조가 잘 판단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리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윗방향에서 바라본 거예요. 윗방향에서 바라본 이 부분.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측리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특이한 측리 구조인 퇴적 구조가 잘 나타나기 쉽지 않겠죠. 점입측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점입측리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데 그럼 여기는 입자 크기가 작은 것만 이렇게 고르게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리면에서는 점입측리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점입측리의 특이한 그 측리의 구조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점입측리는 측리면에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자, 사측리도 마찬가지로 사측리는 이렇게 연직 단면에서 이러한 경사 방향이 잘 표현되지 이렇게
측리면에서는 어때요? 그냥 일자로 나열이 됐죠? 이 일자로 나열된 경우가 좀 특이한 측리 구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측리 또한 측리면에서는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흔 볼게요. 연흔은 이렇게 굴곡져 있기 때문에 측리면에서, 이 측리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굴곡이 져 있습니다. 굴곡이 져 있어서 보세요. 이렇게 굴곡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서는요, 움푹 들어간 곳에 위에서 바라보면 움푹 들어간 곳에서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솟아오른 부분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기고요. 움푹 다시 들어간 곳에서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나온 곳에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온 곳은요, 상대적으로 좀 밝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들어간 곳은요,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면 특이한 측리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우는요, 측리면에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우는 측리면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건열 볼게요. 자, 건열도 누가 봐도 지금 측리면에서 뭔가 특이한 측리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잘 확인되죠. 갈라진 틈이 잘 확인되기 때문에 건율도 마찬가지로 측리면에서 이 구조, 특이한 측리의 구조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측리면에서 잘 관찰되는 태적 구조가 뭐가 있다고요? 4개 중에서 그렇죠. 연흔과 건열이 있다고요. 그래서 연흔과 건열, 빨간색으로 쓸게요. 연흔과 건열 같은 경우에는 측리면에서 태적 구조를 잘 확인할 수 있고, 연직 단면에서는 이 4가지 모두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점이 측리라던가 혹은 사측리, 이 모두의 세적 구조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연직 단면에서는 점이 측리, 사측리, 연은, 건열, 이 태적 구조를 모두 다 잘 확인할 수 있고요. 측리면에서는요, 뭐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연은과 건열, 이 2가지만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2가지의 세적 구조만 잘 확인이 되더라 라는 거를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문항을 푸실 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적 구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태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는지 태적 구조와 관련된 문항을 풀어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점이 측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2022학년도 대수능 4번에서 출제된 문항이에요. 다음은 어느 태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실험 목표가 어떤 것의 형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태적 구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입자의 크기가 2mm 이하인 모래, 그리고 2에서 4의 왕모래, 4에서 6인 잔자가를 100g을 준비하여 물이 담긴 원통에 넣는다 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게 모래고요. 모래가 입자 크기가 가장 작고, 그리고 큰 게 왕모래, 그리고 큰 게 잔자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원통을 흔들어서 입자들을 골고루 섞은 후 원통을 세워서 입자들의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원통의 태적물을 같은 간격의 세 구간 ABC로 나눈대요. 그리고 각 구간 태적물을 모래, 왕모래, 잔자갈로 구분해서 각각의 질량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입자들을 골고루 섞은 후에 원통을 세워 입자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했죠. 입자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입자의 크기 분포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뭐와 같아요? 마치 저탕류가 내려와서 저탕류가 대륙대에 닿으면서, 자, 저탕류가 이렇게 대륙대에 닿으면서 여기서 태적작용이 일어날 때 입자의 크기가 큰 아이부터 먼저 이렇게 태적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태적 구조 뭐예요? 그렇죠. 점이층리죠. 그러니까 얘는요, 점이층리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결과 볼게요. 태적물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가라앉는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실험 결과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죠. 이거 점이층리 원리죠. 점이층리 원리에서 점이층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입자의 크기가 큰 태적물일수록 더 빠르게 먼저 가라앉기 때문에 점이층리에서 역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세요. 역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라고 했죠. 그래서 태성물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빠르게 가라앉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점유측리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죠. 점유측리 기억에 해당하죠.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느리게는 니은에 해당한다. 자, 빠르게가 니은에 해당되죠.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경사가 급한 해저에서 빠르게 이동하던 해적물의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퇴적되는 과정. 자, 경사가 급한 해저. 이거는 뭐예요? 대륙 사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륙 사면에서 빠르게 이동하던 퇴적물, 이거는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얘가 바로 저탕류죠. 저탕류. 저탕류의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자, 갑자기 느려지는 곳은 어디예요? 대륙대가 되겠죠.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퇴적물의 유속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대륙대에서 퇴적되는 과정. 자, 이 전 과정이 보세요. 나를 보면 원통을 들어서 입자를 골고루 섞었대요. 골고루 섞는 과정이 대륙 사면에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이 저탕류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원통을 세워 입자들의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이 장면은요, 대륙대에서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디귿 선지에 해당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적 구조가 실험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점액측리가 출제가 되었고 이전에 건열도 한번 실험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측리나 연은 역시 실험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항은 사측리와 연은이 포함된 문항입니다. 2021학년도 대수능 6분에서 출제된 문항이에요. 그림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고 나는 가의 퇴적층에서 나타난 퇴적구조 A와 B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A와 B가 뭔지부터 살펴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측리가 경사져 있다는 거 이해가나요? 자, 측리가 경사져 있어요. 그럼 무슨 퇴적구조예요? 맞습니다. 사측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요, 사측리가 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층의 윗부분, 자 보세요. 지층의 이 윗부분에서 바라본 거죠. 자, 지층의 윗부분을 뭐라고 해요? 측리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측리면에서 바라본 태적 구조인데 이 태적 구조를 보아하니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밝은 부분이 있고 다시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고를 반복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했죠.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태적 구조 맞습니다. 연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연흔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선지. 가의 퇴적층 중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이암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기억선지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풀이법을 모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윗발분에서 가는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이라고 했죠. 자, 윗발문이요. 보세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 이렇게 읽혀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라는 수식어가 퇴적층을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인지 아니면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두 번째로 했을 때 각각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풀입니다. 자, 해수면이 하강해서 형성된 퇴적층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역전이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퇴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암이 가장 먼저 퇴적됐고 그 다음 사암, 그 다음 여암 순서로 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면 이암이 가장 먼저 퇴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암이 퇴적되었고 그 다음에 뭐가 퇴적되어? 여암이 퇴적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해수면이 하강했다 했잖아요. 해수면이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해수면 높이가 점점 줄어들었고 해저면은 여기 있다는 거죠. 해저면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해저면. 그럼 수심이 점점 어떻게 돼요? 수심이
수심이 점점 맞아요. 얕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가해 태적층 중에서 가장 수심이 얕은 곳에서 형성된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건 이 여감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이암층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기역선지는 태적층 중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게 이암층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이암층 가장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죠. 기역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약간 교과 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개념의 시야를 좀 넓히면 좋겠죠. 개념 시야가 좀 넓어지면 좋기 때문에 2번도 함께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이 퇴적층의 단면 자체가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요, 우선 해양 퇴적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해양 퇴적상. 그러니까 해저에서 해저의 퇴적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해저의 퇴적물 분포.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에서도 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해양 퇴적상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해양 퇴적상, 해저를 보면 특히 대륙붕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여기 육지에 있는, 여기가 육지에 있고요,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대륙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육지에 있던 퇴적물들이 이렇게 대륙붕으로 이동합니다. 대륙붕으로 이동하는데, 자,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큰 퇴적물들이 먼저 쌓이겠죠. 자, 그러니까 퇴적물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입자의 크기가 무겁고 큰 아이들부터 먼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가라앉는 거는 입자의 크기가 큰 아이들. 그리고 나중에 가라앉는 거는요,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더라? 입자의 크기가 작은 퇴적물들이 퇴적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육지 부근에는요, 이 육지 부근에서는 뭐가 퇴적되냐면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큰 여감이 주로 퇴적이 됩니다. 여기 여감이 주로 퇴적되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좀 더 작은 사암이 여기서 퇴적돼요. 자, 그리고 가장 먼 부분 있죠?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은 이암이 여기에서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여감, 사암, 이암의 퇴적암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해양 퇴적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본적인 해양 퇴적상이에요. 해저에서의 퇴적물 분포들. 자, 이거 기억해 주면서 이 해수면이 이렇게 하강할 때 이러한 퇴적물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해수면이 이런 식으로 좀 높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높게 해수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해수면, 이건 육지입니다. 그랬을 때 해수면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해수면 가까운 부분에서는 그렇죠, 여감 만들어진다고요. 여감이 여기까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여감이 여기까지 쌓인다 해볼게요. 그래서 여감이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퇴적층이 이런 식으로 쌓일 건데 여기에 여감이 퇴적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붉은색을 여감이라 하고 검정색을 사암이라 하고 이 파란색을 이암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여감이 이렇게 퇴적되고요. 육지에서 조금 먼 곳에서는 이렇게 뭐가 퇴적돼요? 맞습니다. 사암이 퇴적되고요. 그리고 육지에서 가장 먼 곳에서는 뭐가 퇴적돼요? 맞습니다. 이암이 퇴적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해수면이 하강합니다. 해수면이 여기까지 하강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여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수면 여기까지 하강했으니까 해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이만큼. 자, 다시 볼게요. 자, 퇴적층이 이렇게 또 쌓이게 되는데, 퇴적층이 이렇게 쌓인다고 했을 때 해수면과 가장 가까운 부분, 이제 이만큼 육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이렇게 여감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감이 쌓이게 되고, 그 이후에는요, 입자의 크기가 조금 작은 사암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죠. 사암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은, 맞습니다, 이암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또 하강해요. 해수면이 이번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퇴적물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퇴적물들이 쌓일 건데, 어떻게 쌓이냐? 이젠 이만큼이 육지예요. 이만큼이 육지니까 여감층은 이렇게 육지와 가까운 곳,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여감층이 이렇게 퇴적이 되고, 여감층이 이렇게 퇴적이 되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다시 이렇게 사암이 퇴적되고, 가장 먼 곳에서는 이렇게 이암이 퇴적되게 되겠죠. 자, 이해 가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갈수록 뭐가 나타나요? 여기에, 자, 여기에 이암층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암층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감층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퇴적 구조. 자, 다시 이 단면의 형태, 이 단면 형태가 뭐와 같아요? 지금 이 형태와 똑같죠? 그래서 이 형태가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윗발문에서 제시되었다시피 이러한 단면은요, 이렇게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해수면이 이렇게 하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감, 사암, 이암 중에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뭐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 자, 지금 육지로 다가갈수록 수심이 얕죠. 자, 지금 여기는 수심이 깊고요. 자, 보세요. 이암에 쌓이는 곳에서는 수심이 깊고요. 사암은 그 다음 수심이고, 여감이 수심이 가장 얕죠. 그렇기 때문에 이 퇴적층 중에서 가장 수심이 얕은 곳에 형성된 곳은 여감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암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나타나는 이 연직 단면의 퇴적층 분포를 통해서도 이 기억선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처럼 수평 방향에서의 퇴적 분포 있죠? 이렇게 수평 방향에서의 퇴적 분포가 연직 방향에서의 퇴적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그러한 법칙을요, 왈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왈터의 법칙을 출제 의도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한번 풀이를 할 때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 선지 볼게요. 나의 A와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 자, A는 사층리, B는 연은입니다. 그랬을 때 사층리와 연은 주로 어디에서 관찰됩니까? 사층리와 연은 모두 입자가 잘 움직여야 되겠죠? 태성물 입자가 잘 움직여야지 사층리와 연은이 모두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죠. 작고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여감은 입자의 크기가 크죠. 2mm 이상의 입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좀 큽니다. 따라서 나의 A와 B는 주로 여감층이 아니라 사암이나 이암층에서 잘 관찰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선지. 자, D급 볼게요. 나의 A와 B 등 측리면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는 B이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연직 단면에서 이렇게 경사진 형태의 측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측리. 이 사측리는요, 연직 단면에서 바라본 퇴적 구조가 되겠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 측리면에서 바라본 연은 구조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A와 B 중 측리면에서 관찰된 퇴적 구조는 이 연은인 B가 되겠습니다. 그 D급 맞는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문제.
점이측리와 건열이 포함된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에 출제된 문항이 되겠어요. 다음은 태적구조 가와나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건열과 점이측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를 보면요, 지금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작아지고 있죠? 그럼 점점 크기가 변하는 태적구조 뭐예요? 그렇죠, 점이측리죠? 가는 점이측리입니다. 나는요, 측리면에서 보나 아니면 이렇게 연직 단면에서 보나 뭐예요? 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죠?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건열이라는 거죠. 갈라진 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학생들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 가는 점이측리야. 맞죠? 가는 점이측리죠. 자, 학생 B, 나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돼. 자, 건열입니다. 건열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건열은 건조한 곳, 건조한 주로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돼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는 틀린 학생. 자, C, 가와 나는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이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퇴적 환경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자, 역전 여부 판단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역전 여부 판단, 역전 여부, 역전 유무, 자,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맞습니다. 태적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처럼 태적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선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와 나는 모두 지층 역전 여부를 활용하는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태적 구조는요, 지층의 역전 여부 판단, 그리고 태적 환경을 알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생 C도 맞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C,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태적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 이 영상도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하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